네, 오늘은 천년의 지도자인 햇빛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식생활에 대한 권면에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사들, 곧 신선한 공기, 정결한 물, 치료하는 귀중한 햇빛 아래에 가장 양호한 건강 상태로 나 자신을 둘 것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사라 했습니다. 거기 보면 공기, 물, 햇빛,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의사라 했습니다. 또 다른 표현에는 신선한 공기, 좋은 물, 햇볕, 아름다운 주위 환경. 그러니까 환자가 치료하는 요양원은요, 이 환경도 아름다워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천년적인 방법으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사실 제가 옛날에 살던 곳도 그 용암리 산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요양원의 장소로서 적합하지 않다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공기가 이 강원도만큼 좋지가 않아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강원도 오니까 주변의 환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와 같은 좋은 환경에서 이제 요양원을 하려고 이곳으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주변 환경은 환자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치료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년의 치료제들을 보면 음식, 운동, 물, 햇빛, 또 절제, 공기, 휴식, 하나님을 신뢰함. 오늘 그 중에서 이 햇빛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첫 번째 요인은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곧 생명입니다. 이 모든 만물은요, 빛이 있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햇빛의 역할을 보면 이 지구의 에너지원입니다. 이 겨울이 됐잖아요. 건물에 난방을 하는데요, 비용이 엄청 많이 듭니다. 기름을 떼우면요, 요 조그만 요 본당, 여기에 한 달에 70만씩 들어. 엄청 들죠. 그러니까 이 지구 전체를 대표를 해보십시오. 그런데 태양은요, 전 지구를 대표줍니다. 그만큼 햇빛은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은 햇빛을 받아야만 탄소 동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햇빛은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모든 형태의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햇볕은요, 소독제입니다. 우리 공기 중에요, 많은 균들이 떠다닙니다. 그런데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독하냐면 햇볕을 통해서 소독합니다. 모든 오수는 다 태양으로 가죠. 태양으로 가면 다 바다로 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걸 소독하는데 뭘로 소독하냐면 햇볕으로 날마다 그 태양에 물을 비추죠. 소독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물을 소독하는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 물을 떼어놓고 햇볕에 딱 놔두면 물이 소독됩니다. 자, 이제 그런데 햇빛은 이 파장이, 다양한 파장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파장이 긴 것부터 아주 짧은까지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파장의 범위를 가시광선이라 합니다. 한자죠. 가시광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광선은 사실은 우리 눈에 흰색으로 보이지만 7가지의 색깔이 빛이 합쳐진 것입니다. 크레용은 색깔을 덧칠하면 덧칠할수록 까만색이 되죠. 빛은요, 빛을 합치면 흰색이 됩니다. 그래서 7가지 색깔이 합쳐진 것이 희게 보이는 것입니다. 빨주노초 파남보인데 이 중에 제일 긴 파장이 적색 빨간 색깔입니다. 그리고 파장이 제일 짧은 것이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보면 붉을적, 보라색 자 이거예요. 그런데 빛이 사실은 가시광선은 이 넓은 범위의 빛 가운데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 지구에 나오는 빛은요, 다양한 빛이 옵니다. 그래서 가시광선의 이 적외선보다도 파장이 긴 것을 적외선이라고 하는데, 적외선, 초단파, 라디오파라고 하는데 빨간색보다도 더 긴 파장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보라색보다도 더 짧은 선도, 파장이 짧은 빛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이 파장의 이제 길이에 따라 되거든요. 그래서 가시광선의 빨간색의 범위보다 더 파장이 긴 것을 적외선이라 하고, 보라색보다도 파장이 더 짧은 것을 자외선이라 합니다. 그리고 또 자외선보다 더 짧은 것은 X선, 더 짧은 것은 감마선, 이렇게 돼요. 이제 빛의 전체적인 이제 구성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죠? 그런데 이 빛은요, 빛의 파장의 길이에 따라 우리를 치료하는 효과가 다릅니다. 첫 번째, 적외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빨간 것보다 더 파장이 긴 이 적외선은 열을 줍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 적외선을 이용해서 하는 치료가 뭐냐면 열치료입니다. 여러분이 숙소에 보면 반신욕기 있죠? 적외선을 이용한 열치료 기기입니다. 이 열치료의 효과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몸에 열을 주면 혈액이 확장되죠. 그러면 혈액이 잘 통하게 되죠. 예, 혈액순환을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열을 주면 우리 몸에 체온이 올라가죠.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환자들은,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체온을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체온을 올려주면 면역이 활성화되고, 활성화된 면역이 암을 이제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육이 이완되고 통증이 완화되죠. 그래서 이제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것도 사실은 열치료 중에 하나죠. 근데 이것은 빛으로 하는 이제 열치료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가시광선. 자, 두 번째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가시광선은 이 파장이 760에서 380까지 요 범위 내에 비칩니다. 우리가 이 사물을 볼 수 있는 것, 가시광선 때문입니다. 아침에 태양이 뜰 때 비로소 모든 만물이 모습을 드러내죠. 예, 빛이 비치기 때문에 이 빛이 우리가 시각 정보에 전달되어서 이 사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색깔을 나타내고, 그리고
우리의 생체 리듬은요, 빛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아침이 되면요, 잠자고 있는데 아침이 되면 자연히 눈이 잠에서 싹 깹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생체 리듬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코티솔 호르몬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당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침이 되었을 뭘 해야 돼요?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몸이 생체 시계였단 말이에요. 그 생체 시계가 무엇에 반응하냐면 빛에 반응해요. 이걸 발견해가지고 노벨상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체 리듬에 거꾸로 살면 이제 병납니다. 잘 때 자야 되고 일어날 때 일어나야 됩니다. 다음에 이 가시광선은 우리의 정신적 심리적인 건강을 치료하는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낮에 우리가 빛을 보게 되면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 생산되고, 이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 생성되는데, 이 멜라토닌이 우리 몸을 밤새도록 치료하는 물질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빛을 보면 이 빛이 망막을 때리면서 망막에 연결된 시신경이 송과선이라는 뇌의 가운데 한 부분에 이 신호를 전달합니다. 그럼 이 송과선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세로토닌을 만들어냅니다. 이 세로토닌은 호르몬인데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름 낀 날보다 아침에 햇볕이 쫙 쬐면 기분이 좋죠? 그게 실제로 호르몬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우리 11장에 보면 우리 눈이 빛을 보는 것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이 눈이 빛을 보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낮에는 세로토닌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들고 하는데,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만들어져서 이 멜라토닌이 밤새도록 우리 몸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멜라토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 햇볕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 수면과 관계되어 있고, 잠을 잘 자야 병이 치료가 잘 된다는 말이 있죠. 잠자는 동안 멜라토닌이 우리 몸을 치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멜라토닌을 연구해 보니까 신비의 물질이다, 불로초다, 암흑의 호르몬이다, 이런 별명을 붙였습니다. 멜라토닌은 깊은 숙면을 취하게 하고 시차 적응을 잘하게 하고, 그러니까 멜라토닌이 많이 나오면요, 미국에서 서울로 왔다, 서울에서 미국 갔다 하더라도 시차 적응이 쉽습니다. 또 젊음을 유지하고, 그런 몸속에서 생산되는 호르몬인 것입니다. 요즘 많은 현대인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은 숙면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면 잠자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자다가 여러 번 깨지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몸에 멜라토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멜라토닌은요, 태어났을 때, 어린아이 때는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우리 몸에서. 햇볕과 관계없이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애 키워보면 잠만 자죠. 그러면서 무럭무럭 크죠. 멜라토닌 때문입니다. 그러다 사춘기를 딱 지나서 중년이 되면요,
우리 몸에서는 멜라토닌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수면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 자, 오늘 이제 수면의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숙면에 관한 현재까지의 유일한 해답은 멜라토닌이었습니다. 매일 밤 양질의 숙면을 취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낮에 눈을 통하여 충분한 햇볕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밤이 되면 여러분의 침실을 깜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멜라토닌은 깜깜할 때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두 조건이 함께 만족될 때 멜라토닌은 제대로 생산되고 분비되는 것입니다. 이 멜라토닌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생산되는 이 항산화제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글루타디온입니다. 그런데 멜라토닌은 이 글루타디온보다 5배나 더 강력한 항산화제. 항산화제가 뭔지 아시죠? 우리 몸의 노화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산화된 것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늙음이란 무엇인가? 산화작용입니다. 질병도요, 노화의 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E, 비타민 C가 왜 중요하냐? 비타민 C, 비타민 E가요 강력한 항산화제거든요. 비타민 C와 비타민 E를 먹게 되면, 많이 풍부하면 사람이 젊음을 유지한다는 말이에요. 그처럼 비타민 C와 E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뭐냐? 멜라토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은요, 암도 발생을 막고 생긴 암도 치료하는 강력한 암치료제입니다. 외부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생산되는 강력한 암치료제. 실험을 했는데 이 쥐를 일부러 위험한 바이러스에 감염시켰습니다. 그런데 한 쥐는 바이러스 감염시키기 전에 멜라토닌 주사를 줬고, 한쪽 그룹 쥐는 멜라토닌 주사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한 바이러스를 딱 감염시켰더니 멜라토닌 주사를 맞은 쥐는요 16%만 죽었습니다. 근데 멜라토닌 주사를 맞지 않은 쥐는요 92%나 죽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멜라토닌은요 바이러스조차도 이 퇴치하는 강력한 이 면역 물질을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멜라토닌은 사망률을 5배나 줄여준다. T세포를 강화하면서免疫力을 높여준다. 그래서 암 환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멜라토닌인데, 이 멜라토닌을 충분하게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요? 햇볕을 충분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릴 때는 멜라토닌이 정상인에 엄청나게 높습니다. 제 큰딸은요 태어났는데 잠만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교회 갈 날인데요, 교회 가야 되는데 잠을 안 깨 잠자고 있어. 덜 춥고 갔어요. 그런데 교회 가도 안 깨. 그래서 이제 딱 눕혀놨어요.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점심도 다 먹었습니다. 아직도 안 깨. 그래서 또 자는 애 덜 춥고 또 집에 왔어. 이야, 엄청 잠을 자더구만. 근데요 이제 점점 자라니까요 그 많던 잠도 줄어들어. 무엇이 문제죠? 멜라토닌. 여러분 젊었을 때도 그랬잖아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탁 누우면 막 골아떨어지잖아요.
근데 요즘은 몸은 피곤한데 잠이 안 와. 참 멜라토닌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잠잘 때 멜라토닌이 언제 많이 나오는가? 밤 11시부터 새벽 2, 3시 사이에 피크를 이룹니다. 10시부터 자기가지고 11시, 그 다음에 새벽 1시, 2시 피크 이루고 한 3시 또는 4시 되면 쫙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멜라토닌이 우리 몸에서 뭘 한댔죠? 치료한다 했죠. 그러면 이 멜라토닌이 우리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잠을 자더라도 몇 시에 잠을 자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 10시 전에 잠을 자야 다음에 잠도 그 리듬이잖아요. 쫙 들어가지고 막 깊이 잠들 때 멜라토닌이 막 팡팡 나올 때 깊은 숨을 쉬어야 돼.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 상담해 보면요, 젊거나 늙거나 12시 이전에 잠자는 사람 별로 없어. 현대인이 질병이 많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멜라토닌을 최상으로 받기 위하여 햇빛을 쬐는, 언제 쬐는 게 좋나? 가장 강렬한 빛은요,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계절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때 햇빛이 가장 강렬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멜라토닌이 햇볕만 관여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멜라토닌이 많은 음식도 있고요, 또 운동을 하게 돼도 멜라토닌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멜라토닌 수치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광선은 아주 좋은 것이죠. 두 번째, 규칙적인 5개 운동입니다. 1시간 자전거 타기를 했더니 멜라토닌 생산을 2~3배 올렸다. 다음에 음식 가운데서도 멜라토닌 음식이 많은 음식이 있습니다. 귀리, 옥수수, 현미쌀 굉장히 많아요. 다음에 멜라토닌의 전구체, 트리토판인데, 트리토판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필요할 때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리토판이 많은 음식도 멜라토닌 생산에 관계되는 거죠. 두부, 다음에 호박씨, 이런 것들입니다. 견과류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음에 또 특기할 사항은요, 단식을 할 때 멜라토닌이 쏟아집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사람들한테 단식 시키면서 세미나하면서 저도 몇 번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단식 해보니까요, 이제 과일 금식 해보니까 잠이 막 쏟아져. 시도 때도 없이 자도 또 잠이 와. 야, 이 금식은 강력한 치료제인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멜라토닌이 쏟아져서 이 멜라토닌이 우리 몸을 치료하는 것 효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소식은 금식보다는 약하지만 그런 효과가 있고, 그래서 환자들 경우에 이제 딜레마가 있죠. 이제 뭐냐면 사실은 이 소식이 좋기는 좋은데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또 살이 빠지면 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딜레마가 있는데 하여튼 소식이 좋다는 것입니다. 또 채식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면역은 대장의 유익균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의 유익균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좋다. 또 규칙적으로 잠을 자는 것, 이것도 우리 멜라토닌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자 이제 지금까지 뭘 이야기했냐면 이 가시광선을 이야기했거든요. 이제는 이제
자외선, 파장이 제일 짧은 자외선보다도 더 짧은 것을 자외선을 합니다. 이 자외선도 우리 몸을 치료하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자외선은 어떤 치료를 하는가? 비타민 D를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가시광선은 비타민 D를 못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먼저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창가에 따뜻한 데 앉아 있으면 햇빛에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모두 다 우리 몸에 들어올까요? 이 파장이 긴 것은요, 유리를 통과합니다. 여러분 두꺼운 옷을 입어도 다 통과합니다. 가시광선도 유리를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햇볕에 따뜻하게 앉아있으면요, 열을 치료할 수 있고, 다음에 멜라토닌 생산되고 세로토닌 생산되고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파장이 짧은 이 자외선은 파장이 짧기 때문에요, 유리를 통과를 못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유리창가에 따뜻하게 하루 종일 앉아 있다 하더라도 그 햇빛을 받아가지고 비타민 D가 만들어지지 않아. 그걸 아셔야 돼요. 자, 비타민 D는 뼈를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면역을 강화시킵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자외선은 살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강력한 살균제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이요, 자외선을 받으면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곰팡이, 다음에 바이러스, 세균, 이것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외선이요, 그 바이러스의 막을 파괴시켜버리거든요. 환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식당에 여러분이 식기 있죠? 먹는 식기. 그 식기 소독기에 집어넣죠? 그 소독기가 바로 자외선 소독기입니다. 먼저 비타민 D 생성에 의해서 뼈 건강을 어떻게 건강하게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햇빛의 자외선이 피부에 닿으면 피부 밑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비타민 D3로 전환됩니다. 자, 그런데 비타민 B3가 바로 우리 몸에 작용하지 않고요, 이것을 간으로 갑니다. 간으로 간 다음에 다시 또 신장에 가요. 다음에 신장을 간 다음에 이것이 활성화된 비타민 D가 되는 것입니다. 이 활성형 비타민 D가 이제 뼈를 강하게 하는,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면역 조절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막 표현하면, 자외선을 받으면 우리 몸에 비타민 D가 생성되는데, 비타민 D는 알고 보니까 뭐예요? 호르몬이야. 간과 신장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확반을 일으켜 가지고 호르몬으로 바뀌어 강력한 치료하는 호르몬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타민 D가 소장에 흡수되면 소장에서 칼슘과 인을 흡수를 촉진시켜서 뼈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그래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를 유지하는 일을 하고, 다음에 이 활성 비타민 D 면역조절 호르몬은요, NK세포와 T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들을 깨운단 말이에요. 깨워. 또 카텔리시딘, 디펜신이라 하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천연 항생제를 만들어줍니다. 무엇이요? 비타민 D가. 그러니까 우리 몸에 천연 항생제를 만들어주는 거라. 이것들이 뭘 하면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의 막을 직접 파괴시켜버려요.
강력한 살균입니다. 비타민 D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암 환자들에게 피 검사할 때 반드시 비타민 D를 검사합니다. 비타민 D는 피부, 뇌, 심장, 생식기, 유방, 장, 또 신장,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 또 인체의 거의 모든 조직에 건강에 관여하고 있음이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대부분이요, 비타민 D에 결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참 이상하대. 외국인에 비해서 한국 사람이 특별히 그래요. 그래서 비타민 D가 결핍하다는 것은 질병의 위험 인자로 꼽습니다. 결핵약이 개발되기 전에 어떻게 결핵을 치료했는가? 그것은요, 야외에 환자를 햇볕이 좋은 곳에 눕혀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받아요? 자외선을 받아가지고 그 자외선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비타민 D가 이와 같은 우리 몸의 청년 이 항생제를 만들어가지고 이와 같은 바이러스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결핵 치료했습니다. 항생제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래서 일상생활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햇빛에 노출되는 것은 면역력을 안정되고 활성화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쥐를 통해서 실험했습니다. A그룹의 쥐와 B그룹의 쥐를 했는데 A그룹의 쥐는 자외선을 먼저 쫙 쪼아줬습니다. B그룹의 쥐는 자외선을 쪼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질을 A그룹, B그룹 다 주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외선을 쬐은 쥐는 천식 발작을 하지 않았다. 자외선을 쬐어주지 않는 자는 천식 발작을 일으켰다. 우리 자녀가 어릴 때 저는 이런 경험했습니다. 우리 자녀가 어릴 때 감기에 걸려가지고 막 기침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낮에 잔디밭에서 계속 햇볕을 쬐면서 이제 놀게 했습니다. 낮 동안에 기침을 안 해요. 근데 이제 해가 딱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기침해. 야, 이 햇볕은 굉장히 강력한 치료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에게 만연한 난치성 알레르기 질환들, 자가 면역 질환들, 그리고 각종 암은 규칙적으로 적당한 햇볕을 쬐어주면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암 환자는 특별히 무엇을 쬐어줘야 된다고요? 햇볕을 쬐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유방암이나 대장암, 전립선암 등의 발병률은 햇볕이 부족한 북극이나 남극에 가까이 있는 양극 지방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걸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암의 발생과 햇볕은 굉장히 상응하게 있죠. 우울증과 자살률도 겨울에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국가들에게서 높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루 필요한 비타민 D 양은 얼만큼 되는가? 이제 나이에 따라 다른데요. 1세부터 11세는 낮습니다. 왜냐하면 몸에서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높아집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뭐 19세부터는 600 IU, 70세 이상은 800 IU, 임산부 수유율은 600 IU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필요한 비타민 D를 음식으로 섭취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연어는 100g당 약 360 IU가 있다. 청어는 100g당 280, 마른 표고버섯은 100g당 160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햇볕을 쬐면 어떻게 되는가? 햇볕은요, 우리 몸에 필요한 이 양을 위해서는요, 여름에는 10분에서 15분만 하면 되고,
봄, 가을은 20분에서 30분. 겨울, 특별히 이 이든밸리처럼 고지대에 있는 겨울에는 40분을 쪄야 하루 필요한 비타민 D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겨울이 되었다. 낮에, 봄부터 가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뭐 언제나 우리가 여기서 야외 활동하니까 전혀 비타민 D에 대한 문제도 없습니다. 겨울이 될 때가 문제예요. 춥잖아요. 그럴 때로는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워서 다니다가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럼 뭐 서울이든 어디든 다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밖에 안 나가고 따뜻한 창가에 있단 말이에요. 따뜻한 창가에서 햇빛을 쬐도요 굉장한 이익이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가시광선은 들어오고 적외선은 들어오기 때문에 적외선의 열치료 효과를 받고 가시광선의 세로토닌, 멜라토닌의 호르몬 생산은 정상적으로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외선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비타민 D 생성이 되지 않아. 그리고 자외선이 하는 세균을 이 박멸하는 소독 효과는 없어.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한 것이 뭐냐면 우리 김평환 목사님이 옛날부터 많이 주장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햇빛을 쬐라 겨울에. 왜냐하면 김평환 목사님이 제 옆집 사셨기 때문에요.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비닐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그곳에 있으면 겨울에 따뜻하게 햇빛을 쬐고 비닐하우스는 자외선이 통과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것도요 옛날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자료를 다시 검색했습니다. 해보니까요 농업용 비닐하우스는요, 예, 아시네. 냄새가 아니라요,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보다 더 재질을 두껍게 만들어. 아주 자외선도요 보니까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 UVA 자외선, UVB 자외선, UVC 자외선이 있는데 UVB 자외선이 비타민 D를 만들어줘. 그러니까 농업용 비닐은요 UVA까지는 그나마 약간 통과시켜. 근데 UVB는 통과를 못 시켜.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김평환 목사님은 막 그 자외선 통과한다 했거든요. 유리는 통과 못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자외선을 통과시키는 특수 비닐을 또 이제 개발했어요. 그건 이제 특별히 이제 그런 목적으로 주문하는 사람들만 하겠죠. 제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식당 옆에 있는 하우스를 햇빛을 쬐는 이런 장소로 이제 만들려고 옛날부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떤 문제가 딱 생기냐면 여기 오시면요 겨울에도요 전부 다 그 화장 제습기까지 갔다 왔다 하고요 야외 운동을 다 해. 야, 대단하시더구만. 그리고 또 얘기는 뭐냐면 겨울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온도가 낮다 하더라도요 햇빛이 딱 내리쬐고 바람만 불지 않으면요 이 따뜻해. 사람들이 운동하는데 전혀 문제 없어. 그리고 뭐 둘둘둘 싸고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외에서 이렇게 직접 운동하니까 그 정언의 말씀에 의하면요 운동하면 반드시 따라 붙는 말이 있어요. 성령의 말씀에는 뭐라 했냐면 옥의 운동, 옥의 운동. 항상 옥에부터.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요 옥 외에 생명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바깥에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생명의 요소가 우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미끄러울 때는 절대로 다니시면 안 되고 위험하니까 지혜로워야 돼요. 이
오늘 이제 저희들이 다 만들 겁니다. 만들지만 만들려면 여기만 계시면 안 돼. 계시면 안 되고 날 좋을 때는요 반드시 바깥에 다니셔야 된다. 한 가지 더. 겨울에는 여러 가지 불리합니다. 뭐냐면 옷도요, 가죽 옷은요 자외선에 통과 못합니다. 100% 차단입니다. 다음 이런 파카, 면류도요, 두꺼운 면류는, 두터운 면류는 통과를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장이 짧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장갑이 얇은 장갑이라든가 뭐 마스크 이런 거 다 통과하죠. 그러니까 뭐 모자도 통과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산책하면서 날이 좋을 때, 그럴 때는 직접 빛을 받고, 또 저수지까지 갔다 오면 보통 1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충분하게 하루 받을 햇빛을 다 받습니다. 또 하나, 멜라토닌은 자외선과 관계없이 가시광선에서도 받으니까, 생기니까 자외선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빛은 자외선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따뜻한 햇살을 받는 곳에 유리창이든 비닐이든 있어 받으면 참 좋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개념이 좀 정리됐죠? 오늘은 여러분에게 시편 121편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굉장한 용기와 위로를 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산으로 돌린다. 산으로 눈을 돌린다는 뜻이 뭐예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뜻이 뭡니까? 언제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까? 다시 표현하면 이 세상에 어디서도 도움을 받지 못할 때, 그때 하늘을 우르는 것이 표현상으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할 때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어디서 도움을 받았을까 하고 하늘을 우러렀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아름다운 식구적인 표현으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러면서 그가 맺힌 것이 뭐냐면 나의 도움이 왜 없지? 3절을 왜 안 했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이게 있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3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졸지도 않고 여러분을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 한선아 씨를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지키고 있다는 거야. 얼마나 큰 위로가 돼. 그죠?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악을 쓰더라도 졸음을 자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환난을 다 제거해 주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오늘 우리를 이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고 나의 이 보호자가 되신다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오늘 하루 생애할 때 든든하겠습니까? 오늘도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